시대가 변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한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한 가지, 학교다. 정부의 관료주의와 학교의 획일적인 행정. 정부와 학교, 교사의 모습은 한 가지다. 변화를 거부하는 이들. 하지만 학생들의 마음은 학교를 떠났다. 그 옛날 우리의 선조들은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다. 하지만 더 이상 이 사회에 스승은 없다. 제자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교사는 그저 셀러리맨일 뿐이다.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많은 교사들이 새로운 직업을 구하기 위해 학교를 떠났다. 스승이 없는 학교는 무너진다. 이제 시장에서 물건을 사듯 취향에 맞는 학교를 골라서 다닐 수 있다. 원하는 대로 능력이 되는 만큼 선택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 하지만 부익부 빈익빈, 교육 격차를 걱정하지 않을 수는 없다. 세상의 경계가 사라지고 공간이 무의미해지는 유비쿼터스 디지털 시대. 더 이상 학교에 가기 위해 새벽부터 만원 버스를 타야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집에서나 어디서나 언제든 필요할 때 이루어지는 교육. 어디에 사는 누구일까? 화면 속에서 끊임없이 나에게 지식을 전달해주는 이 사람이 궁금하다. 나 자신만이 존재하는 이 공간. 문득 외로움을 느낀다. 학교는 더 이상 청소년 학생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가 학교에 다닌다. 제2의 인생, 새로운 직장을 위해, 새로운 지식을 위해. 학교는 이제 지역 주민의 열린 공간이다.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암기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는 스스로 배우고 깨우치는 학습 주도의 사회. 함께 연구하고 검증하며 발전하는 모두의 공간으로 재창조된다. 우리는 과연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장을 맡고 있는 오세정 교수입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미래한국 리포트를 통해 한국의 미래를 고민하고 그 대안을 꾸준하게 모색하고 있는 SBS에서 한국에게 절대 절명의 선택일 수밖에 없는 교육의 미래를 토론하기 위해 마련한 특별 대담 자리입니다. 지금 세계는 교육혁명 중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인적 자원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자산이고 인적 자원을 키워내는 교육이야말로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여기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시대 변화에 맞는 교육의 트렌드를 짚어보고 이에 따른 한국 교육의 문제점과 한국 교육의 미래를 위한 제언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신 김준표 부총리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베리 맥고 교육담당 국장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교육의 미래를 조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래 사회의 모습을 전망해보는 것이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OECD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 학교 역시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한국의 교육은 어떤 도전에 직면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변화라고 한다는 것은 일단 교육 자체의 결과가 무엇이 되느냐에 관련된 의견입니다. 지식 사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각국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무엇이 지출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어떤 것을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장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결과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 지난 15년에서 20년간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예, 교육부총리께서는 이러한 세계적인 교육의 흐름을 감안할 때 한국 교육에 부여된 사명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네, 무엇보다도 이 지식 기반 사회를 이끌어 나갈 다양하고 창의적인 그런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어떻게 키워 나가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 학교 교육에 있어서는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 과제를 찾아서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해야 하는 능력, 또 창의적인 능력, 그리고 인성교육, 이렇게 인적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그런 역량을 키워줘야 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에 나와서 우리 근로자들이, 국민들이 자기의 직업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그런 양질의 교육을 계속해서 선택할 수 있는 평생 학습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 한국 교육이 너무 정부에 의해서 주도되고 또 너무 획일적이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이 부분을 고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뭐냐? 우선 대학이라든가 국립대학 같은 데가 예를 들면 다양하게 교육, 지배구조 이런 걸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성과 자율성이 학교에 더 많이 부여되고, 정부는 그러한 대학이나 교육기관을 평가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그걸 통해서 경쟁을 유발하고 품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역할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끝으로 그 정부의 재정은 유아교육과 대학교육 그리고 평생학습에 지금보다 더 획기적으로 늘려져야 되는데, 양적인 투자 증대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재정 투자가 되도록이면 바우처 제도라든가 또 융자금 제도 같이 수요자들을 통해서 지급이 되고, 수요자가 그걸 가지고 공급자를 선택해서, 그래서 공급자 간의 경쟁을 통해서 품질이 높아지는 그런 교육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부총리께서 아주 문제점을 다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창의적이고 다양한 인재를 키워야 되고, 평생학습을 기회를 주어야 되고, 유아교육부터 대학교육까지 질적인 교육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이 문제에 있어서 대학의 문제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커다란 문제점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보면 중국의 중점대학 육성책과 일본의 도야마 플랜, 이후에 볼로나 플랜 등과 같이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대학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 국가들의 교육개혁 요체엔 어떤 공통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고등교육 수준에서 살펴본다면요, 굉장히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있고요. 서로 상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결정이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기도 합니다. 많은 국가에서는 어떤 고등교육 이수율이 한국만큼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나라들의 경우에는 도대체 어떤 대중 그런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집중할 것입니다. 어떤 나라의 경우에는 기존의 대학 체제를 좀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런 기관들이 조금 동등한 그런 성격을 띠도록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죠. 핀란드하고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어떤 산업 기술면의 그런 대학을 기초로 해서 조금 더 다른 사명을 거기에 부여를 했었습니다. 얼마나 특화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중국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이런 국가에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일단 세계 100대 안에 어떻게 대학을 집어넣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의 경우에는 좀 더 많은 대학을 키워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서는 좀 특화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연구 중심의 대학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기도 하죠. 특히 영국의 경우에도 그렇고요. 또 영국에는 또 사범 대학을 중심으로 한 대학원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고등교육 체제 자체를 확대를 하려고 한다면 재정 지원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문제도 당면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고등교육 기관의 상당 부분이 민간에서 자본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경우에는 모든 공공자금에 의해서 이런 대학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뭐 개인적인 민간적인 그런 기여 문제를 다루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민간에서 기여를 한 만큼 이득을 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 같은 선진 각국의 교육 개혁이 한국 대학 교육의 개혁에 시사하는 바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 우리 대학이 좀 더 이 대학 사회의 전체적인 경쟁 분위기가 더 많이 형성되도록 정부가 공정하게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정보 공개를 통해서 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특히 우리나라 대학은 선진국과 달리 84% 정도가 사립대학입니다. 네, 그렇죠. 이러한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늘려주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립대학 교수들의 봉급을 전부 국민의 세금으로 내주긴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사립대학교의 재정 지원이 많이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사립대학에 기부금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부문화, 그거를 높이기 위한 이 사립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금 면제 제도를 확대하는 것, 이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정부의 권한을 되도록이면 대학과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보다 잘 되려면은 우리 선거에서 뽑혀진 자치단체 장들이 교육에 대해서 더 많은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서로 연계돼서 운영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빨리 만드는 일이 아주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너무 대립되고 완전히 분리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지역 간의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쟁을 통해서 교육의 전반적인 수준을 높여주고, 중앙정부의 역할은 그 경쟁에서 떨어진 낙후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 이걸 통해서 전체가 함께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앞으로 하기로 하고요. 먼저 그 한국 교육을 평가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한국의 많은 국민들이 교육에서 불만이 많지만 외국에서 보기에는 상당히 교육이 잘하고 있다고 또 보고 있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이 한강의 기적을 일궈내고 IT 강국으로 좀 떠오르고 있는데, 이게 결국 교육의 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국제적인 면에서 평가를 하면 한국 교육의 여태까지 성과를 어떻게 보시는지 맵고 국장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많은 척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굉장히 훌륭하게 비교를 하는 척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척도의 살펴를 보면 한국은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주로 15세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읽기, 수학, 과학, 그리고 문제 해결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국은 수학, 과학, 그리고 문제 해결력에 있어서 거의 상위, 제일 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읽기도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는 불평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요. 국제 기준으로 본다면 한국의 경우에는 특히 그 중등교육에 있어서는 상당히 잘해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문제가 아예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국제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잘해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은요. 이러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 학생들이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 밖에서도 많은 시간을 기울인다는 겁니다. 예,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한국 학생의 학업 성취도는 피사 결과를 보면 세계 1위를 다투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 조사에서 보면 학습 동기는 44교과 중에 38위, 또한 학교 소속감은 35위이고 창의성 역시 좀 떨어지고 있다고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통계들이 결국 한국 교육에 던지는 과제가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부총리께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선 학생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를 연상할 때 가고 싶다, 즐거운 곳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학교 다닐 땐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안 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학교 자체를 좀 교육 과정을 아주 배우고 싶은 분야를 즐겁게 선택해서 배울 수 있도록 학생들의 적성과 능력을 잘 살려가도록 하는 교육과정으로 개편해 나가야 하고요.
그다음에 선생님들의 역할이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학생들을 잘 가이드해 줄 수 있는, 그렇게 되도록 하는 선생님의 양성 훈련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제대로 되려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치열한 입시 경쟁, 대학 입시 경쟁으로 인한 이 압박감, 부담감을 덜어주지 않고는 말로는 몰라 그래도 실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내려면은 대학의 개혁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대학을 많이 만들어서 이 입시 경쟁을 좀 완화시켜야 하고요. 그다음에 대학이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지금처럼 시험 성적순에 의해서 서로 경쟁해서 좋은 사람 뽑아가려는 이런 경쟁, 입시 경쟁에 치우치지 말고 일정 수준이 되는 학생들은 다양한 기준에 의해서 선발해서 이러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그런 교육이 중고등학교에서 거기에 대응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것이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그 모든 사람들이 대학 입시가 가장 큰 문제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좀 다시 좀 더 하기로 하죠. 사실 지금 굉장히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고교 등급제, 대학 본고사, 기입학제를 그 이른바 산불 정책이라고 하는 거를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 이 정책이 30년 가까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도 유효한 건지 앞으로도 계속 유효해야 될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치열한 입시 경쟁이 있다. 네. 그로 인해서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세계 유례가 없는 사교육 시장이 있다. 그 사교육 시장이 입시 교육에 있어서는 공교육을 능가하고 있다. 이런 여건에서 국민적인 합의를 거쳐서 30여 년간 시행해온 이 산불 정책, 이거는 현재의 상황하에서는 변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변화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학의 혁신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대학이 많이 만들어지고 이 입시 경쟁이 외국 수준으로 완화가 되면 그때 가서는 다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사실 다른 나라의 경험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하나의 단일 그런 입학고사가 없이 다른 각기의 대학들이 나름대로의 그런 입학고사를 치르면은요 학생들에게 크나큰 부담이 됩니다. 기말고사도 준비해야 되죠. 각 대학을 위한 그런 시험을 따로따로 준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실시를 했던 그런 국가들의 경우에는 사실 역전을 시켜서 상황을 공동으로 협동적으로 학생들 평가하는 방법을 고안해 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한 번의 시험만을 치를 수 있도록 해보자라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대학 차원에서는 그 시험에 부가적으로 다른 것을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요, 이 시험 성적 이외의 다른 것들을 활용을 할 때 굉장히 열린 방법으로 그리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정보를 활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일이긴 한데 사실 또 지금 이 한국 사회에서 커다란 논쟁이 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 문제 한 가지 좀 제가 보충할까요? 그 2008년도 우리 입시 제도는 사실 지금 매고 국장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선 고등학교 3년 교육 과정이 잘 평가되고 그것이 잘 기록되고 교과 교육 내용이나 비교과 활동이나 그래서 다양한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학교 생활 기록부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것을 대학에 제시하고 대학은 그거에 따라서 충분히 변별력이 있으면서 다양한 기준에 의해서 학생을 뽑을 수 있는 기초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그동안 못 만들었는데 2008년도까지 시간을 가지고 그걸 반드시 만들어서 그거에 따라서 하면은 고등학교 3년 동안에 그 많은 평가 또 많은 교육과정 이것들이 전체를 가지고 대학이 고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대학이 좋은 사람을 원하는 사람을 다양한 기준으로 쉽게 고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 가지 문제점은 지금 고교 간에 학력차가 있는 게 사실인데 지금 모든 거를 동일한 학력이라고 인정하고 평가하게 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많은 대학에서는 이게 대학의 자율권이나 그 학생들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 그 문제에서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하는 점이 있는데
이 맥고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아까 발표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고교 간의 학력 격차가 있는데 지금 대학에서 학생들을 뽑을 때는 그 격차를 인정 못하게 돼 있거든요. 고교 등급제라는 걸 못하게 돼 있어서. 근데 이것이 선진국의 그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건지 계속 한국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뭐 거기에 대한 의견이 좀 있으십니까? 글쎄요, 그 방면에 있어서는 여러 나라의 관행들이 굉장히 다릅니다. 가장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요, 일단 영국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물론 사실 미국이 조금 더 극단적인 경우가 되겠군요. 사실 2차 대전 이전 시기로 한번 돌아가 보면요, 그때 당시에는 어떤 전체 차원 모든 학생들이 다 치르는 그런 시험은 없었고요. 각 학교별로 성적을 매겼고 대학에서는 그 각 학교별로 낸 성적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에 따라서는 명성이 높은 고등학교가 됐고 이런 명성이 높은 고등학교 출신자는 대학에 들어가기가 좀 더 쉬웠습니다. 굉장히 불공평하고 형평성이 어긋났다고 생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어떤 공통의 교과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공통의 시험 체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SAT를 대학 입학 수능고사인 SAT를 도입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결과는 그다지 형평성이 많이 보장되진 않았지만 그 문제의 일부는 해결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공통의 교과 과정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통의 교과 과정을 있기 때문에 그 교과 과정에 맞는 어떤 통일된 형태의 그런 평가 방법을 도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공통된 시험 체제를 갖출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학교가 어느 학교, 이 학생이 어느 학교 출신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어느 학생이든 학교에 관계없이 평가를 할 수 있는 공정한 잣대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공통의 그런 평가 방법 그리고 학교 자체의 특성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사실 그 고교 평준화 문제점을 교육부에서 인정하고 있고 인지하고 있고 공영형 자율학교 설립을 허용해서 그 평준화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신 바가 있는데 그거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조금 더 보완할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부총리께서. 네, 기본적으로는 OECD 그 평가에도 나오지만 교육학적 관점에서 보면 평준화 제도에 의해서 다양한 구성을 가진 공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을 함께 모아서 가르치는 것이 전체의 교육력을 높이는 데는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중에 잘하는 학생들이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는 영재교육, 이것은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영재 학교도 더 만들고 과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IT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분야에 만들어 나가고요. 이런 점에서 과학고 같은 특목고 또 자율학교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잘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따라오게 만들어주느냐. 특히 교육 여건이 열악한 농촌이라든가 도시 저소득층이 밀집해 사는 지역에 대한 교육 투자를 어떻게 우선적으로 집중해서 전체적으로 수준을 높여나가느냐, 이런 쪽으로 평준화를 보완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평준화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결국은 어떤 포괄적인 고등학교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고등학교 입학 단계에서는 자기가 선택을 해서 학교 가는 것이 아닌 그런 시스템이라는 것이죠. 사실 거기에 대한 논리가 굉장히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대학 입학을 앞둔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다는 점을 감안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는 특별한 고등학교에 입학을 시키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결국은 그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중학교 단계부터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척도에 있어서 모든 지표가 2000년에서 2003년간 개선이 됐던 나라는 유일하게 폴란드였습니다. 폴란드의 경우에는 학업 성취도가 가장 낮은 학생들의 수준을 높이는 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이 굉장히 올라갔는데요. 결국은 고등학교 단계에서 어떤 입학고사를 없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교 등급제와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학생들 대부분이 선택권이 없이 일종의 배정되지 않습니까? 고등학교에. 그런데 만일 대학에서 뽑을 때 학교 간의 현실적인 실력 차가 있다고 하고 학교를 차별화하게 되면 결국 선후배들의 성적에 의하여 재학생들이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차등 대접을 받게 되면 이거는 일종의 연좌제 비슷해서
교육계의 균등의 원칙을 크게 무너뜨리게 되죠. 그런 점 때문에 학교 간의 차별을 전제로 하는 고교 등급제는 그런 학교들은 곤란하다. 다만 자기가 선택해서 들어간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이런 데 학생들은 다양한 기준에 의해서 서울대학도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선발 기준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이 개별적으로 다양한 기준에서 뽑다 보니까 어느 학교 학생이 우연히 많이 들어갔더라. 이거는 받아들여야 하지만 그 학교 학생이면 무조건 몇 점을 더 준다. 이거는 곤란하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그 일부 대학교에서 느끼는 거는 수능이 등급제가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변별력이 거의 없어지면서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확실히 실력이 좋은데 학교가 해픈투비 그쪽에 있기 때문에 내신이 좋지 않아 가지고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이러면 상당히 그 학생은 또 역차별 받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좀 보완할 수 있는 어떤 제도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학생부의 신뢰도를 높이는 일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능이 변별력이 좀 떨어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모든 과목에 1등급을 받는 학생이 전체적으로 1000명 미만이거든요. 상당한 변별력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대학이 이 학생부가 잘 정직하게 기록되면 그걸 가지고 다양한 선발 기준, 면접이라든가 논술이라든가 다양한 선발 기준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학교 간에 만일 실질적 차이가 있다면 그 부분을 충분히 가려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방법은 어디까지나 개인을 선발하는 과정으로 가야지 어느 학교 출신을 무조건 가점을 준다든가 이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또 한국 사회를 갈라놓고 있는 커다란 쟁점 중에 하나가 그 대학의 기여 입학제라는 겁니다. 아까 부총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학에 굉장히 재정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 공교육에서 주는 그 재정은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사립대학에서는 기여 입학제를 해서 라도 그 재정을 확충하고 싶다 하는 의사를 많이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 OECD에서 보시기에는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Well, it depends exactly what you mean by 글쎄요. funding. 어떤 재정이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입학을 대가로 뭔가 이렇게 뭔가 지불을 요청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기관에 대한 가족 차원에서의 어떤 기부금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면 사실 어떤 나라도 그것을 제대로 한다고 인정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과 관련해 미국에서도 이와 관련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굉장히 큰 규모의 그런 기여금이 학교에다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뭐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그런 기여가 학교에 이루어지면은 그 자제들에 대한 입학 허가가 좀 유연해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고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으면서 사실 좀 의구심도 많이 들고 과연 그것이 정당한 일인지에 대해서 논란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좀 토픽을 바꾸기라도 너무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 교육 분야에서 정부의 주요 역할 중에 하나가 교육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해서 엄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정확하고 수준 높은 품질 평가를 내리면서 교육 소비자의 선택을 도와주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선진국에서는 교육 평가와 정보 제공을 어떻게 하고 있고 OECD에서 이에 대한 권고서를 마련했다고 들었는데 맥국장 교수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t schools or universities or both? 학교 차원입니까? 대학 차원입니까? 양쪽입니까? 학교 차원에서 한번 살펴본다면요.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는 새로 도입하기로 어떤 평가 시스템을 도입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실제로 평가를 받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의 평가와 관련된 그런 정보를 활용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나라들에서는 일단 학생들의 표본을 추렸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표본을 보면서 이 시스템 자체가 나아지고 있는 것인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엔 모든 학생들을 평가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거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부모들에게 보고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은 평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의 경우에는 이 학생이 이 학교의 다른 학생과 비교해서 얼마나 잘하는지를 알려줄 수는 있겠지만 이 학교 교사들이 특히 그 학교에 오래 재직을 하고 있었으면 이 학생들이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어떻게 비견이 됐는지를 잘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다 좋은 정보를 학부모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일단 전 학생에 대한 평가를 도입한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요소는 어떤 책임성의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이 정보를 일단 학교 차원에서 활용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학교가 제대로 제 일을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활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각 나라 사정에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에서 모두 인정하는 것은 그냥 단순 비교를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부유한 지역에 있는 그런 학교하고 그렇지 않은 학교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일단 거기에 들어가는 학생들의 성격 때문에 아니면 그 배경 때문에 학교가 하는 일 때문이 아니라 그 학생들의 배경 때문에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부가가치가 무엇인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뭐 세련된 고급 그런 통계 절차들을 활용하고 있기도 하고 있고요. 어떤 통계가 가장 잘하는 방법인지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가장 단순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은요. 한 학교를 살펴볼 때 이 학교는 다른 학교와 비교했을 때 이 학교 학생군이 비슷한 다른 학교와 비교했을 때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방법이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학생군이 비슷하다라는 평가하는 것 기준도 다를 수가 있겠지만요. 대부분의 시스템에서는 거의 비슷한 학생군을 다룬 학교들이 상당히 다른 성취도를 나타내고 있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그때 얼마만큼 이 정보를 공개적으로 활용을 해야 하느냐 하는 논란에 직면하게 됩니다. 어떤 정부들의 경우에는 그냥 조용히 시스템 안에서 활용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활용해서 당신하고 비슷한 학생군을 가진 이 학교는 훨씬 더 지금 성취도가 높은데 지금 최고 관행이 무엇인지 여러분들도 알아야 된다라고 조용히 알려줄 수도 있고요. 어떤 학교에서 어떤 시스템에서는 이 모든 정보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 모두가 학교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저 교장하고 교사들만 알 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원의 평가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학 차원에서 이것을 행한 나라는 단 하나뿐입니다. 브라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에서도 지금은 그런 관행을 진행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동안은 지금 장관님께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데요. 브라질의 교육부 장관께서 결정하기로 그때 당시에 뭐 모든 대학의 학력 수준이 비슷하다는 그런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에 공통의 시험을 대학 학위기를 받기 위해서 치러야 되는 시험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에 있는 모든 물리학과생들은 졸업을 하기 위해서 똑같은 시험을 치러야 되는 것이죠. 심리학과는 똑같은 시험을 치르고요. 그것을 통해서 어느 대학이 더 잘해나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선언할 수가 있었는데요. 물론 정부가 바뀜에 따라서 브라질의 그러한 정책은 바뀌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그리고 초등학교에서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요. 대학에서는 하고 있는 나라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연구 면에서는 제가 듣기에 영국의 경우에 그 대학별로 연구 업적 같은 걸 평가하고 순위를 매긴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대학생의 교육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대학의 경우에 연구 면에 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순위를 매기고 얼마나 잘하는지 알고 이런 거를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예, 맞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어떤 평가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있는데요. 영국의 경우에는 어떤 연구와 관련된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와 관련된 재정 지원을 이 연구 평가와 이렇게 연결을 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가장 훌륭한 연구 결과를 내놓는 대학들에게 더 많은 재정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다 많은 연구를 하는 그런 대학에게 재정 지원을 많이 함으로써 대학의 연구 기능을 활성화시키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어떤 나라들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지나치게 어떤 대학을 연구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면은 어떤 학습이나 교수 면에는 집중을 덜하는 거 아니냐라고 문제를 지적을 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들에서는 대학 교원의 그런 교수법이라든지 교수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긴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을 평가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들의 그런 학습 척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교수들이 교수 정도로 교습 능력을 살펴보는 것이죠. 근데 그에 따라서 어떤 보상 체제를 집어넣을 때 연구에만 치중하지 않도록 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예, 그 교육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려면 그 교육 평가와 정보 제공이 전제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제가 보기에 교육부는 고교별 학력차를 포함해서 뭐 대학 여건과 운영 상태를 나타내는 여러 지표들이 있을 텐데 상당히 소극적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먼저 대학 교육에 관해서는 네. 대학의 또 개혁을 더 촉진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대학의 선택은 일생에 있어서 배우자의 선택 다음으로 중요한 선택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이고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대학 교육의 내용을 정확하게 평가해서 그걸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등교육 평가기구도 만들고 또 대학의 예를 들면 졸업생 취업률이라든가 교육 성취도 어떤 수준의 학생들을 입학시켜서 어떻게 길러냈는가 그리고 여러 가지 교수나 그 학습 시설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제 고등학교 교육에 있어서 각종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꺼리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저희가 고등학교 간의 공교육 간의 경쟁을 통해서 효율을 높이는 쪽으로는 계속 정보를 공개하고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학교 간의 서열화를 고착시키는 형태의 정보 공개, 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공개, 그것은 피하되 그러나 그 경우에도 연구자들을 위해서는 연구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는 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범위는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근데 사실은 고교 학력 차에 대해서요. 그거를 공개하지 않는 것보다는 공개를 하고 차라리 그리고 좀 부족한 데다가는 지원을 많이 해서 그걸 보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가 오히려 낫지 않을까 생각도 되는데. 제일 문제는 우리가 이제 학교 간의 학력 차이를 이제 그걸 공개해서 서열화를 하게 되면 중학교 때부터 그 고등학교에 가기 위한 비정상적인 반응이 일어나죠. 어느 지역으로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몰린다든가 해서 그것으로 인한 또 새로운 갈등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선의의 경쟁이 유발되는 정보의 공개는 하고 그러나 어느 지역에 있는 학교가 전체적으로 높은 성과가 나오게 한다든가 이런 식의 정보의 세세한 공개는 교육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적다고 생각하고 아까 외고 국장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식의 서열화가 이루어지고 공개를 통해 서열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결국은 어떤 형태로든 중학생들에게 다시 고교로 가기 위한 입시 과외 같은 그런 또 현상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긴 한데 저는 이제 이 완전 공개는 하지 않더라도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아니면 그냥 정책 기반자들만이라도 알고 좀 부족한 부분 지역이나 그런 학교에다가 더 재정 지원을 많이 하든가 좋은 교사들 정책 기반자나 연구자 그 학계에서 교육 정책을 연구하는 교수들 또 정책을 수립하는 공무원이나 국회의원들이 정책을 세우는 데 필요한 정보는 충분히 공개하고 같이 쉐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의견이 굉장히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OECD 국가들 간에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요. 작년에 장관회의가 있었는데 그 장관회의 중에 이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의장이었던 아일랜드 장관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은 우리는 국가 평가 제도가 있고 각 학년별로 평가를 한 다음에 제가 장관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결과를 수집하게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각 학교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를 잘 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일랜드의 경우에는 입법에 의해서 이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라고 겨냥을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른 장관께서 왜 그 정보를 공개하지 않느냐라고 반문을 했었습니다. 사람들은 알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당하지 않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고요. 다른 사람들은 이 정보를 오용하기가 쉽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단순하게 해석을 해버려서 오용을 하기가 쉽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가 최고 학교구나. 지금 최고의 성적을 냈기 때문에 최고의 학교구나라고 달려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최고의 성적을 냈다는 것은 일단 입학 학생의 성격에 따라서 그다음에 교육 방법의 그런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교를 해야 되는 것이 서로 비슷한 학생군을 갖춘 그런 학교 간의 비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갈수록 많은 학교들이 정보를 공개하는 데는 동의를 하고 있는데요. 좀 합리적인 해석을 필요로 한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군요. 지금 교육부가 또 고생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교원 평가 문제인 것 같은데요. 지금 한국에서 문제되고 있는 거는 그 부적격 교사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교원 평가, 능력 평가와 업무 평가를 해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면 재교육을 시키거나 퇴출시키거나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한국은 여태까지 일단 교사 자격증을 받으면 정년이 될 때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는 대부분의 경우에 징계를 받지 않는 한 이게 이제 많은 학부모들이 볼 때는 공교육 시스템에서 문제가 잘 가르치지 못하는 교사 혹은 능력이 없는 교사가 너무 많은 게 문제다. 그래서 교사들에게도 이 경쟁을 시켜야 된다. 그런 움직임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대학에서는 이미 교수들 간의 그 이밸류에이션은 다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중고등학교하고 초등학교 레벨에서 그게 없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이 많은 그 학부모들은 이거를 이제 도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교원단체가 물론 좀 저항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OECD 전체 국가를 볼 때 이 상황이 어떤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 사실입니다. 교원단체들의 경우에는 보통 의무적으로 자기 회원들을 보호하고 특히 약한 회원들을 보호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죠. 그리고 뭐 어떤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보호를 하는 것은 좀 당연하다고 보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교원단체하고 교사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무능력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그다지 좋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무능력한 사람들을 다룰 전략이 없는 그런 직업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로부터 이런 부적격 그런 교사들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없다면 시스템 자체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해고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교사로서의 무능력이 인식이 되고 처리가 된다는 점을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교원 평가제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많은 학부모들이 정부가 왜 교원 평가제를 자꾸 늦추느냐라고 비판하십니다. 그런데 교원들의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제도 시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원 평가제에서 선생님들은 이 평가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평가의 주체입니다. 동료 교사들을 모두 평가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 기회에 선생님들께 정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들도 앞으로의 지식기반 사회에서 평생 학습을 해야 하는 그런 평생 학습자고 이 우리 교원 평가제의 근본 목적은 우리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높여주고 자기 학습, 자기 개발의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현재 우리 교원 평가제도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걸 개선하자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이 교원 평가제의 도입이 학생들의 교육력 제고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이익이 될 뿐더러 선생님들 본인의 직업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된다는 점에서 큰 차원에서 참여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선생님들이 걱정하는 이 교원 평가가 일방적인 구조 조정의 목적으로 쓰일 게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부적격한 교원, 그러니까 불법 행위를 했다든가 또 문제가 많아서 그건 누가 봐도 퇴출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원들은 범위를 아주 제한해서 부적격 교원 퇴출 제도는 이미 시행했습니다. 남아있는 교원평가제는 학교 교육력을 어떻게 하면 높이느냐 하는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제도는 선생님들이 주장하는 교원의 정원을 늘려서 수업 시수 부담을 줄여준다든지 또 다른 교육 여건을 개선해서 전체적인 교육력을 높여가는 그런 정부의 투자 증대와 함께 시행하려고 합니다. 토픽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교육 엑소더스, 교육 이민이라는 심조가 나돌고 있는데요. 앞서 베리맥 국장께서 말씀하신 한국 교육의 눈부신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실 대학 이상에 재학 중인 해외 유학생이 2001년도에 14만 5천 명에서 2004년도에는 19만 명으로 늘어났고요. 또한 중고생의 조기 유학 역시 지난 3년 동안에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조기 유학과 교육 이민으로 나타나는 한국의 교육 현상에 대해서 이게 OECD 국가에서 특별한 경우인지 아니면 어떤 과도기적 현상인지 어떤 이유가 있는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글쎄 꼭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꼭 그래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기 앞서서 사람들이 왜 떠나려고 하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한국의 교육을 떠나는 이유가 다른 곳에서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다지 바람직한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척도에 의하면 한국이 최고의 성적을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학교를 떠나서 다른 학교에서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지금 너무나 경쟁이 치열한 이 시스템이 싫을 수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학교 밖에서도 공부에 쏟아부어야 되는 이 상황이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학부모들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왜 떠나는지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뭐 영어 교육 때문에 떠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뭐 초중고등학교 단계에서 떠나는 이유가 뭐 다른 나라에서 교육을 완성을 해서 그래서 그쪽 나라의 대학에 입학을 시키기 위해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왜 다른 나라의 대학에 가고 싶어 할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한국의 대학들이 좀 위계 질서가 좀 강한 그런 면이 있어서 평생 동안 어느 학교 출신이냐가 따라다닌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뭐 대학과 결혼이 인생에 있어서 두 개 중대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다른 나라의 대학 출신이라면은 그렇게 딱지가 좀 더 약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따라붙는 그 꼬리표가 좀 약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어떤 이유는 긍정적인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부정적인 이유도 있을 것이고요. 교육부는 그걸 잘 파악하고 계신가요? 교육이민이 이유가? 지금 이제 이 디지털 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 세계화와 정보화가 동시에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시기에 외국 유학생 수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한 측면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지금 매크로 국장 말씀대로 한국의 교육에 실망해서 정말 그 교육 엑소더스를 한다. 그러면 그 문제가 있다고 보죠. 그런 점에 그리고 또 그렇게 나간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조사를 해보면 외국의 생활에 외국의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를 만들어내고 탈선한다든지 가족 해체 문제, 과중한 유학비 부담 문제 이런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희로서는 보다 정확한 정보를 학부모, 교사들에게 알려드려야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영어를 단기간에 빨리 공부하게 해서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의 이 영어에 관한 그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겠다 이런 목적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 문제는 저희 교육당국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어떤 나라보다도 일찍이 영어를 가르쳐서 최소 10년은 다 공부하고 대학에 들어가는데 커뮤니케이션 능력에서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건 영어 교육의 품질을 이 커뮤니케이션 위주로 바꿔줘야 되는데 거기에 저는 대학들도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이 리튼 테스트 못지않게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그걸 평가하면 그것이 아마 굉장히 고등교육에 영향을 주리라고 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영어 교육을 활성화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5개년 계획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역점 사업 드는 것은 저희가 투자를 더 많이 하고 교육과정 바꿔야 되지만 정부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들이 영어 마을이라든가 영어 학습센터 이런 거 만들고 특히 각급 학교에 적어도 원어민 교사들이 한 명씩은 있게 하는 것을 2010년까지는 모두 실현시키려고 합니다. 여기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려운 재정 형편에서 저 전남 순천시 같은 데는 재정 자립도가 다른 시보다 떨어지는데도 시에서 부담해서 모든 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다 배치한 이미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해외 유학생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나라인데요. 대학 차원에서의 그런 유학을 장려하는 나라가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가 부국이 된 것은 북해 부분에 있어서의 석유를 발견했을 때부터인데요. 노르웨이는 인식을 하기로 일단 우리 학생층이 계속해서 감소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고등교육 체제를 확보하기 보다는 학생들에게 해외로 유학을 가도록 장려를 했고 또 정부 차원에서 지원도 해줬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 정부에서는 학생들에게 어떤 학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을 해서 해외로 유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보내는 겁니다. 사실 그 조기 유학하고 교육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팩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영어 문제도 있고, 근데 아까 맥고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영어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 그 우리나라의 교육 이민의 커다란 원인 중에 하나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부 쪽에서는 그 문제를
짚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뭐 교육이면 괜찮을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생각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도 듭니다. 예, 그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그 해소가 제일 시급하고요. 그래서 첫째로 이제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하면 높이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대학의 개혁을 통해서 공교육이 불신을 받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입시 위주의 교육, 치열한 경쟁, 그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 문제를 완화해야 한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문제는 결국 대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현지소를 보면 경쟁력이 대학의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수준이 상당히 바닥권이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에 세계 100대 기업에 드는 한국 기업은 있지만 100대 대학에 드는 한국의 대학은 없다. 이런 얘기를 흔히 말들 하는데요. 그게 얼마나 믿을 만한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고등교육이 초등교육에 비해서 우리가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현실을 만드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뭐 세계 100대 대학이라는 그런 목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중국에서 내놓은 그런 목록입니다. 어떤 명성을 따져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자기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대학을 그저 명명히 쓸 뿐인 것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지표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긴 한 것이고요. 뭐 다양한 그런 연구 학술지에도 이런 100대 대학에 대한 의견은 많습니다. 한국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요. 예를 들면 이것이 좀 정당한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렇다면 왜 한국과 한국의 그런 한국 대학들에서는 학술지에 충분히 싣고 있지 않은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봐야 될 것이고요. 대학 내에서도 자원 배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서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 차원에서도 국제 학술지에 우리의 연구자들의 그런 논문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학교 측에서 원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될 것이고요. 다양한 자원을 관리해서 그들의 뒷받침을 해줘야 될 것이고요. 이러한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것을 장려할 만한 그런 행동들을 학교 차원에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학교의 모범을 따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뭐 어떤 교수라든지 학생을 채용할 수가 있겠죠. 미국 대학을 보면은 미국인 출신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사실 논문에 관해서는 한국 대학이 많이 발전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발표된 거를 보면 SCI에 발표된 논문의 증가율이 중국 다음으로 한국이고 한국 전체로 보면 세계 13위니까 경제 규모에 되게 맞는 거거든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인데 대학 교육의 질이 참 문제가 있다. 이거를 어떻게 고쳐야 되겠는지 가장 큰 정책이나 이런 거가 있으면 교육부에서 제일 추진하는 정책 중에서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는 그런 방향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가장 지금 시급한 것은 우리 대학 진학률이 81%나 되니까 네. 사실상 거의 모든 국민이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직장을 구하는데 그렇죠. 네. 문제는 양적 질적으로 대학에 졸업시킨 졸업생과 기업이 요구하는 사이에 엄청난 격차가 있거든요. 양적으로도 안 맞습니다. 대학 네. 대졸 실업자가 많고 반면에 고등학교에는 실업계에는 일손이 부족하다고 많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요. 네, 그렇죠. 네. 질적인 문제 큽니다. 질적인 대학 기업들이 평가하는 우리 대학의 교육력이 뭐 60개 국가 중에 52위다 이런 문제 있죠. 이거를 이제 해소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렇게 하려면 제 생각에는 대학 교육이 산업계와 좀 더 협력하는 그런 산학 협력을 어떻게든지 발전시켜 줘야 되는데 산업계도 물론 대학에 대해서 좀 더 기본적인 투자를 더 하도록 해야 되지만 저는 이 시점에서는 대학이 우리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그러한 인력을 양성해야 하고 그 가장 좋은 방법이 최근에 우리나라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맞춤형 주문형 그런 계약 제도가 적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적은 투자로 훌륭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반면에 대학은 교육비가 확실히 확보되는 전제 또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전제하에 학생을 양성할 수 있으니까 아주 좋은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대학의 수준을 빨리 국제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맥그로 교수 국장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대학교의 교수들 중에 우리 대학 교수들이 많이 외국에 나가 있는 것처럼 외국 교수들이 많이 그렇죠.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대학의 교육 과정이 특히 전문 직업 분야일수록 더 많은 외국어로 강의가 되어야 하고, 왜냐하면 글로벌 리더들을 만들어내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우리 교수 사회에 좀 더 경쟁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들의 업적 평가에 따르는 인사제도가 더 빨리 확장되어야 하고, 그 전제로서 교수님들이 잡 모빌리티가 한 학교에서 나와서 다른 학교로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문화와 제도가 빨리 확장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통계를 보면 2015년까지 4년제 대졸자가 190만 명이 공급 과잉이 될 거라고 하고요. 그렇지만 대기업에서는 재교육 비용이 1인당 1천만 원이 이를 정도로 양적 공급은 과잉인데 실제로 쓸만한 핵심 고급 인력은 부족한 이런 미스매치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한국만의 문제인지 일본의 경우에도 IMD 평가를 보면 대학 교육에 대한 이 불만이 형성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산업계가 요구하는 인재하고 대학에서 기르는 인재가 서로 미스매치가 있다는 게 이제 한국 사회의 커다란 화두 중에 하나인데, 이게 우리만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다른 OECD 국가에도 그런 문제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런 말씀 좀 해주시죠. Well, there is from time to time 예, discussion about whether 때때로 이런 countries 논의가 are 있습니다. over-educating. 너무 지나치게 교육을 시키는 건 people are 아니냐 doing 하는 그런 university 우려에 대한 논의를 qualifications 하고 or whatnot. 있죠. People who say 대학 교육까지 that, 받아야 되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there are 것인데요. people getting university degrees that ought not, 대학 ought to have done something 학위를 else. 받을 필요도 Usually 없는 don't 사람들이 mean 받는다라는 그런 themselves or 이야기를 their 하고 own 있는데요. 자기 자신이나 It's 자기 usually someone 아이들을 else 두고 that's 그런 이야기를 하진 from the 않습니다. university. 남의 아이에 대해서 그렇게 So 이야기를 하는 you 경우가 have to 많이 ask 있겠죠. why is it that people 그래서 don't 일단 do 사람들이 these other things if 왜 they're 다른 very 일을 안 worthwhile 하고, doing? 그러니까 The 그것이 answer 가치가 is 있다면 왜 그것을 안 하는지에 they don't 대해서 see the 생각을 해봐야 rewards 되는 for doing 것이죠. that. I mean, if 거기에 you 대한 어떤 want- 대가가 별로 if a 없다고 country 생각을 wants 하는 people 것일 to do 겁니다. something 어떤 other than 나라에서 university, 대학을 가는 then 것 말고 다른 것을 country 사람들이 or 하도록 whoever it is that wants them 원한다면 to do it 그 나라든 ought to be 그 making that a 사람이든 worthwhile thing 그것을 to do. 원하는 사람은 그 it is a 다른 question 일이 of 가치 있는 incentives. 일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센티브의 문제로 Many 다시 countries are now 돌아가게 되는 having trouble 것입니다. even getting 지금 people 많은 to do 나라에서는 maths and science. 지금 어떤 이공계 쪽으로 사람들을 And it 유인하는 데 turns 있어서 out 실패를 that 하고 those 있는 who- 경우가 굉장히 some of those who 많습니다. are the best performers in maths 그리고 and science 이 수학하고 과학을 complete 제일 their 잘하는 그런 degrees, 학생들의 even complete 경우에는 their PhDs, 뭐 and then immediately 박사학위까지 leave the 딴 field 다음에 and 바로 go 그 and 분야를 work 떠나버리고 in 다른 investment banking 뭐 or somewhere else 투자은행이라든지 where the 이런 곳에 rewards are greater. 일을 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So 보상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we 그쪽으로 can- 가는 we 것이죠. often like 그래서 to 저희의 speak to the 입장에서는 public 항상 뭐 대중을 in a way 상대로 that says to 이야기를 the 하기를 public, you want to 좋아하죠. behave 그래서 altruistically.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은 이타적으로 I think 행동을 해야 more actively 된다라고 think 이야기를 about 해야 why 된다. the incentives 이야기는 are 하고 driving 있는데요. people to do things 도대체 that we 왜 think are not in the 사람들이 national interest. 우리가 국가 이익에 And then 반하는 쪽으로 or in the 움직이는지에 or in 대해서도 the interest of 생각을 the 해봐야 된다는 enterprises 것입니다. and say, well, 아니면 if you want 기업이 people to 이익에 behave 반하는 differently, 쪽으로 행동하는 what is it 이유가 that will 무엇인지를 influence 따져봐야 their 되는 behavior? 것입니다. 도대체 그들의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요. 한국에서 또 한 가지 이슈는 대학의 교과 과정이 기업이 소원하는 거하고는 많이 뒤떨어진다. 이런 문제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아카데믹하다. 이제 그런데 이 다른 나라도 그런 불만들이 있는지 그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Well, you don't want your universities to be doing only what the 대학이 companies want. of course. 기업의 Because 말만 the 따르는 것을 universities 원하진 are 않지 supposed to be 않습니까? also 대학이라고 about 하는 pursuing knowledge 공간은 for 뭐 knowledge's 지식을 sake, 추구하는 pushing at the 곳입니다. edges, 지식 그 not 자체만으로 just making- 추구를 하는 not just 것이고 providing a kind of 한계를 한번 instrumental learning 계속해서 to students. 연장시켜 나가는 그런 But 곳이기도 that said, 합니다. it's still important, I 하지만 think, 또 한 that, 가지 중요한 것은 제 that 생각에는요. particularly professionally oriented programs 특히 like 어떤 engineering 전문적인 or 분야에 accountancy 관련이 or 있는 whatever, or 그런 architecture, 공학이나 actually 회계라든지 deliver people with 건축이라든지 skills 이런 that are 분야에서는 relevant to the workplace. 학생들에게 Now, to 직장과 do that, 관련된 then 스킬을 what you 주어야 need 된다고 is- 생각을 합니다. is 근데 an 그렇게 ongoing 하도록 하기 engagement 위해서는 between the universities 계속해서 and the 대학하고 relevant 어떤 enterprises. 산업계 간에 Sometimes 그런 that's done through 연결하고 professional 관계가 있어야 associations 된다고 like 보고 있습니다. 어떤 institutions 전문 of 협회를 engineers,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having a 엔지니어 voice that 협회라든지 influences 이런 the way 것을 the engineering 통해서 curriculum is organized. 어떤 공학도의 그런 Sometimes it's 교과 done by 과정이 universities and 이루어지는 enterprises. 쪽에 영향을 Even 미치는 in 경우도 some 있을 cases 것이고요. ensuring that 경우에 students do 따라서는 placements while 학생들이 doing their degree, so that 학위를 there's 추구하는 actually a student movement 과정에서 that keeps these two 어떤 things 취업과 related. 관련된 관심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일도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아까 부총리께서 말씀하시기에 대학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경쟁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런데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근호에서 영국 대 미국이라는 기획 기사에서 대학 경쟁력 선패를 가르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특히 미국 대학이 경쟁력을 갖는 건 정부의 간섭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현재 정부가 대학에 대해서 간섭을 너무 많이 하는 건 아닌가. 그런 고민을 좀 우리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국립대학의 경우에 좀 더 국립대학이 자유롭게 다양한 경영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국립대학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제도를 고민하고 있는데 이 국립대학의 우선 회계를 자율화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국고회계는 거의 행정부 국실과 똑같은 수준의 간섭을 받고 있거든요. 그거를 국고회계, 기성회비, 회계 다 합쳐서 대학회계로 대학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되 그렇게 해서 자신이 있으면 아예 그 특수법인으로 전환을 하도록 하고 또 특수법인으로 전환은 하지 않더라도 운영체계가 지금은 모든 국립대학이 똑같이 총장 직선제해서 그리고 거의 비슷비슷하게 교과과정도 선택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해서 과연 경쟁력이 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배구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고 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대학에 좀 더 많은 자유를 주고 정부의 역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 교육을 평가하고 그것을 공개해서 대학 간의 경쟁을 통해서 이 전체적인 품질을 높이는 그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정부에서는 간섭을 안 한다 그러지만 대학 입장에서 볼 때는 또 간섭 굉장히 무서워하고 간섭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건 제도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운영면에서 실제로 교육부에서 간섭을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시는 게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Well, and I imagine that there's a difference in view within the universities too. 아마 because 대학 this is 간에도 not 의견 차이가 분명히 only in 있을 Korea. 것입니다. 한국만의 문제는 You've got 아닙니다. Universities in continental Europe where 유럽 all the 쪽에도 많은 academics are 대학들이 formally 논의를 하고 civil servants. 있는데요. 대부분의 it gives them a 교수들은 status 이전에는 that they 공무원 value. 신분이었죠. While 그래서 the 그 지위를 countries 굉장히 probably 소중히 need to do 여겼습니다. exactly what the minister is 하지만 suggesting 아마 should 그 be done here, 나라들에서는 which is 지금 free the institutions up, 부총리님께서 let the 말씀하셨다시피 institutions decide 그 their 대학 position. 기관들에게 자유를 Don't have 줘서 the central 어떤 authority 입장을 go ahead. 취하게 될지 The 마음대로 implications 정하도록 for some 해야 of 될 the 필요도 staff 있을 are that 것입니다. their status will 그런데 alter 그렇게 in ways 되면 그 that 직원들의 신분이 변동이 might 될 lead them to 것입니다. resist the change. 그에 따라서 I 변화에 imagine that's 저항할 happening 수도 here as well, 있겠죠. but it's not a 아마 reason 한국도 to resist 마찬가지 the change.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알겠습니다. 이유가 너무- 되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SBS 미래한국 리포트에서는 교육을 앞으로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교육 허브를 지향하는 이른바 동방학습지국으로 가기 위한 비전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에서는 교육을 복제 개념으로 삼고 평생 학습 체제를 갖추고 교육을 21세기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과감한 교육시장 개방, 영어의 생활화, 산업과 학문이 지식 창출의 파트너가 될 것 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이와 부합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였다고 알고 있는데 간단히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교육의 신뢰를 높이고 대학 개혁을 혁신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데 그 혁신을 통해서 우리 대학 교육을 좀 더 글로벌라이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 교육이 좀 더 전략 산업으로 활용할 수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호주나 이런 성공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동남아 시장에 한류 열풍이 불고 있다든가 또 우리나라에 발달된 IT라든가 BT 인프라, 황우석 교수의 그 BT 인프라 이런 것들을 이제 글로벌라이즈화해서 하나의 교육 상품으로 만들어서 외국의 많은 유학생을 끌어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첫 번째 대상은 동남아시아에 우리 기업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지금처럼 값싼 근로자를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앞으로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나라로 장학금을 준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그 사람들과 그 자제들을 교육시키는 스타디 코리아 사업을 당초 저희가 현재는 만 한 6천 명 우리나라에 유학생이 와 있는데 이거를 한 2010년까지 5만 명으로 늘리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SBS의 그 제시는 2배로 늘려라 10만 명으로 적극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일들을 해나가면서 평생 교육과 잘 연결되도록 하는 일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평생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OECD에서 갖고 있는 자료나 그런 걸 볼 때 어떻게 발전해야 될 건지 말씀해 주셔서 고맙겠습니다.
Well, it's proceeding in a number of ways. 예, 다양한 방면으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요, 아마 생산성을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기업의 생산성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직업과 관련된 그런 훈련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굉장히 비공식적인 그런 학습도 분명히 직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멘토를 통해서라든지 이런 작업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텐데요. 좀 더 구조화된 교육도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어떤 공식적인 교육기관을 통한 교육도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교육기관을 통하지는 않고 어떤 훈련 코스로서 제공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배우는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고려를 해야 될 것은요. 미국을 포함한 몇몇 나라에서는 사실 미국에서는 가장 생산성이 높은 그런 근로자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노동력의 한 50% 정도는 작업과 관련된 어떤 교육 훈련을 매년 받는다라고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50%에 가까운 사람이 매년 그렇게 훈련을 받는다는 것이죠. 뭐 몇 주 이상 가는 경우는 별로 없긴 하지만요. 하지만 뭐 저희가 지금 뭐 그 사례별 그다음에 기간을 다 살펴보고 있는데요. 기간은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초점은 분명히 맞춰진 그런 교육 활동들입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요. 모든 OECD 국가에서 공통으로 직면하고 그런 문제라고 보겠는데요. 이 훈련에 대한 기회를 가장 많이 갖는 사람들 한번 살펴보면은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교육 수준이 높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대졸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직업을 수행하면서도 훈련을 받을 확률이 더욱 높다는 것이죠. 고졸자에 비해서요. 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훨씬 더 형평성을 더욱더 증폭시키는 그런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나라들에서 그걸 관련을 대처를 하고 있는데 성공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교육부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요? 평생교육과 유아교육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네, 우선 이제 두 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투자를 늘려 나가는데 유아교육은 그 보육과 유아교육을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연결시키면서 초등학교 교육과 연결시키느냐 이것이 중요한 과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생학습이 중요한데. 평생학습은 현실적으로 보면 초중고등학교 또 대학의 그 잉여 시설이 특히 방과 후 학습 이것들을 잘 이용해서 학교가 커뮤니티 센터로서 역할을 하면서 주체가 되고 거기에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고 지역의 시민단체들과 발런티어들이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참여해서 지역의 이 평생 학습 문화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일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걸 정부는 평생 학습 도시의 개념으로 성공 사례를 많이 만들어 나가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3개가 평생 학습 도시가 지정되어서 다음 달이면 다음 주에 큰 축제를 합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한 100개까지 2010년까지는 100개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 발달된 그 e-러닝 시스템을 유비쿼터스 러닝으로까지 확대하면서 이것이 평생학습의 중심을 이루게 해야만 보다 편리하게 그리고 어떤 여건과 환경에서나 다양한 양질의 그런 교육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서 지역 간의 교육 격차를 없앨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한 가지 이거를 좀 또 박차를 가하게 하려면 그런 공부하고 싶어도 돈이 없는데 거기까지 내가 투자하느냐라는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대학생들에 대한 스튜던트 론, 학자금 융자 제도를 성인들에게까지 평생 학습에도 확대하는 것을 그것을 지금 검토하고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그 유아교육과 평생교육이 중요해지면 사실 저희들이 그 1951년 이후 유지해온 그 학제 6334제 학제도 개편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평생 교육과 관련돼서 유아교육을 또 강화한다 그러면 앞으로 교육인적 작업에서 이런 문제를 고민을 하셔야 될 텐데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너무 어렵고 또 모든 사람에게 다 관련되는 문제여서 어떤 방향성을 지금 당장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유아교육을 좀 더 조기에 시행하는 그 문제는 분명히 있고 그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교에서 직장으로 또 직장에서 학교로
이 일과 학습이 보다 잘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만 과잉 교육의 문제를 해소해 나갈 수가 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평생 학습 기간이 길어지니까 전체적인 교육의 그 수준은 높여야 된다. 근데 이런 그 학제 개편을 마련하기 위한 그동안 이것을 하나의 타부시하고 거론도 안 했는데 이제는 그걸 공론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서 좋은 대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 It's a bit arbitrary, though, isn't it? I mean, 근데 좀 it's almost a 자의적이지 question of what 않나요? numbers will add up to 12. Right. 그러면 12까지 633 더하면 뭐 does it. 어떻게 하면 12를 만들 수 75 does 있는지 There are systems that run 633도 있고요. 75. There are 75도 systems that 12가 have 되고요. tried to build middle schools. 그리고 어떤 시스템에서는 various 중학교를 ways. 뭐 다양한 방식으로 꾸려보기도 했는데요. It is almost so arbitrary that it's 사실 not 너무나 terribly 자의적이라서 important, just which 제 numbers 생각에는 you 그다지 call 중요하지도 which is 않습니다. elementary or primary, 어디까지를 which is 초등학교로 lower 규정을 secondary, which is 하고 upper 어디가 secondary. 중학교고 The crucial 어디가 thing is your 고등학교고 curriculum. 그것이 And the 중요한 other 것이 crucial 아니라 thing is 교과 과정입니다. where the students 교과 have 과정이 choice. 가장 중요하고 Because what 학생들이 people 어느 often 시점에서 mean with the 선택을 할 수 있는 633 자유를 is that 주느냐 you have 하는 a 것입니다. comprehensive 그러니까 curriculum, 633 maybe 이렇게 for 633, 가면은 뭐 and for the last 63 동안은 한 three, 포괄적인 students 교과적이 become 있고 그다음에 한 specialized. 마지막 So those are the 3년의 crucial 경우에는 좀 questions, 특화할 수 actually. 있는 그런 문제들도 How 있을 the 것인데 curriculum's organised, 그렇게 where 학생들에게 언제쯤 specialization 선택을 할 of 수 있는 study 그런 기회를 begins. 주고 어떤 공부의 특화가 어느 시점에 이루어지고 just 있는지 the formal 이런 네, 것이 사실은 또 중요하다고 한 가지 생각을 하고 문제는 있습니다. 공부를 시작하는 나이인 것 같은데요. 지금 한국은 7살에 시작하고 있는데 그거를 1년 먼저 시작하자는 그런 의견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뭐 OECD 전체에 무슨 표준이나 이런 트렌드 같은 게 있습니까? There isn't an obvious trend 뭐 in 확실한 relation to 경향은 the year of starting 없습니다. formal school. 공식적으로 There is 학교 an 입학 increased 연령과 provision of early 관련된 것은 childhood 없는데요. 어쨌든 arrangements 조기 and 유아 there's 교육은 a 분명히 debate about the 중요해지고 extent to which 있고요.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그리고 이 유아 should 교육이 become 어느 more 정도로 focused upon the academic learnings that 그 primary school will 공부에 build upon.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이 되고 which is, 있습니다. along 핀란드의 with Korea, the 경우에는 other high performer 한국과 in one of the 함께 other high 성취도가 performers 가장 높았던 그런 in 나라 중에 our 하나입니다. international comparisons 저희가 also 국제 starts 비교를 at 했을 7. 때 핀란드도 봤는데요. 핀란드 입학 연령도 그건 7살입니다. 정답이 없는 것 같네요.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문제는 네. 아까 저 SBS에서도 건의한 것처럼 우리가 고등학교 3년 교육이 이 실업계든 인문계 고등학교든 거의 똑같이 대학에 진학하는 쪽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그것을 4년제로 해서 2년은 학교 공부 펀더멘탈한 거를 공부하고 다음 2년을 선택권을 주어서 직장으로 먼저 갔다가 다시 평생학습으로 돌아오는 그런 선택권을 줄 필요가 있지 않냐는 그런 제안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흥미있는 제안이고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Yeah, and it seems to me that's the right way 그리고 to 제 approach it, 생각에도 which is to 올바른 say, 접근 방식이라고 what 보고 is it we want 있습니다. the system's 우리가 이 characteristics to 시스템의 be? 특징을 When do we want, 무엇으로 규정짓고 싶어 하는지 choice? When do we 그리고 want, 언제쯤 선택을 주고 curriculum, 싶은지 그리고 교과 과정 options to become 자체에 available? 있어서 And then 선택형 교과 address 과목은 the 언제쯤 question of 도입을 whether 할지에 you can 대해서 do that 생각을 in your 해본 existing 다음에 arrangements or whether you 지금의 do need to 학제로 change 가능한 your 건지 아니면 변해야 될 arrangements, but 건지를 not to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start with 합니다. the 21세기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사실 싱가포르의 글로벌 스쿨 오브 하우스나 국가 경쟁력 1위를 지키고 있는 핀란드의 사례가 상당히 우리한테 시사점을 많이 줄 것 같습니다. 특히 싱가포르나 핀란드의 예가 우리한테 어떤 점을 시사점을 주는지 어떤 교훈을 주는지 한국의 교육에서 이런 점은 저쪽을 따라야 된다 하는 거 보시는 게 있으십니까? Oh, people have certainly, probably people have flocked a bit more to 아마도 사람들의 Finland and Korea 경우는 to 핀란드 look at, 쪽을 더 what 많이 is 살펴보고 있죠. 한국 the origin 쪽보다는 of their success. 도대체 이 But 성취도가 I 높은 think 이유가 more 뭔지를 generally, 살펴보기 this 위해서 is 핀란드 an 쪽으로 많이 important point that I'd 갔었습니다. make about teaching. 제가 뭐 I made the comment 교습과 before that 관련돼서 한 teaching's a 가지 kind of 말씀을 cottage industry. 드리자면요, 이 교사라는 It's 직업 an 자체가 industry that is 전통 not 산업의 actually 일부라고 말씀을 itself pretty 드렸다시피 much knowledge based. 사실 그 자체가 지식 you think about that, 기반이 you see, 된 because 그런 yes. 작업입니다.
하지만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은 상상을 합니다. 아, 교육은 지식산업이구나. 왜냐하면 지식을 다루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결국은 다음 세대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식산업 자체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지식산업은 그 관행 자체가 어떤 체계적으로 검증된 정보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육 활동이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정보를 체계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교육에서 이런 변화는 분명히 지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의 다른 사회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다 많은 주목이 검증이 된 그런 교육 방법들에 기울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는 교육적인 관행을 어떤 무작위 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활용하는 약물의 경우에는 어떤 무작위 실험에 의해서 다 통과된 다음에야 허가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이 약효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해악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은 항상 약물에 대해서는 검증하는데 왜 교육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검증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교육이 해악을 미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전혀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 왜 검증을 안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에서는 조금 더 진지하게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검증이 가능한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검증이 된 바탕으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교육 관행을 만들어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교육 연구와 관련해서 이 분야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겠죠. 한국에서 효과가 있다고 검증이 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연구를 하는 것. 그래서 정말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그 교육 개방을 굉장히 공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외국 대학의 분교도 유치하고 거기에 상당한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한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제한이 많고 실제로 외국 대학 분교는 거의 지금 올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요. 그래서 싱가포르가 지향하는 그 점을 볼 때 특히 교육 개방의 문제에 관해서 부처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가 가야 할 방향, 거기가 주는 교훈 같은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에 있어서 공교육에 있어서의 개방 문제는 여러 가지 교육의 보편성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어떤 사회적 저항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해 나가야 된다 해서 지금 경제 자유교육을 중심으로 열어나가고 있고요. 문제는 대학 교육이 시급하고 필요한데 거기에 관해서는 제도적으로 아무런 제한 요인이 없습니다. 완전히 열어놨거든요. 공동학위제도 모든 대학이 자유롭게 와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국내 대학들의 문화를 국제적으로 바꾸지 않아서 그렇다. 외국 대학 분교가 오려면 우리 국내 대학에 와서 할 수 있다는 성공의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국내 대학에 많은 외국 교수들이 와서 가르치고 경험을 얻고 그러는 문화가 형성돼야 된다. 그래서 외국의 분교를 유치하는 거 할 수만 있으면 좋은데 저쪽에서 굉장히 까다롭고 힘들고 많은 돈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일어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대학을 좀 더 국제적 수준에 맞게 빨리 바꾸는 거. 외국 교수도 많이 초빙하고 또 영어로 가르치고 카리큘럼이나 그런 것들을 국제 수준으로 하는 거.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을 해 나가면서 또 한 가지는 고급 전문 대학원들을 그러니까 금융이라든가 이 물류라든가 법률이라든가 의학이라든가 이런 그 수준의 고급 인력이 필요로 하는데 우리 산업계에서는 필요로 하는 수준의 인력을 우리 대학이 제대로 공급을 못하고 있거든요. 의사를 제외하고는. 그러면 이것을 거의 대부분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로 충원하고 있단 말이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 대학 교육을 그 수준에서 국제적인 수준에 맞춰주도록 전문대학원 시스템으로 다 끌어올리고 거기에 이제 외국 교수들이 필요하면 와서 가르치게 하는 그 방법으로 가자는 거. 그다음에 한 가지는 이런 점이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공계 졸업생이 핀란드 다음으로 세계에서 많거든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자산이고 자원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일자리를 찾기가 힘듭니다.
산업계는 제조업이 빠르게 줄어들고 서비스 산업 위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공계 학생들을 다학제적으로 인문사회계의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에 적응하는 그런 다학제적인 융합교육을 우리 대학이 빨리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이 고급 전문 지식 쪽으로 진출하는 상당한 경쟁력을 갖춘 인재 양성이 가능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싱가포르나 또 핀란드나 아일랜드나 이런 데보다 좀 뒤처져 있고, 이 분야에 정책 포커스를 맞춰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사실 대학 졸업생이 취직을 못하는 건 이공계 문제만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문사계도 마찬가지고 이공계가 오히려 좀 낫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부총리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이공계 학생들이 조금 더 넓은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앞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우리나라 대학을 전부 다 국제화시키는, 그러니까 국제화된 그런 수준을 높인다는 게 굉장히 옳은 방향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대학의 그 변화가 상당히 속도가 늦기 때문에 충격요법 비슷하게 교육시장을 개방해서 외국의 대학이라도 들여오는 게 어떠냐. 근데 그러기에는 지금 너무 제도들이 좀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느냐. 과실 송금도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 대학 교육에 관해서는 아무 제한도 없습니다. 근데 싱가포르는 제가 돈을 대면서 데리고 갔죠.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해주면 좋은데, 지금 그거를 제주도가 시도하고 있는 거죠. 제주도가 조지 워싱턴과 지금 협상하고 있는 것은 땅을 아주 좋은 조건으로 주겠다. 그 대학을 여기 봐라. 근데 이제 국내 대학에서 저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주도에 있는 다른 대학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인데, 예를 들면 10년 동안은 난 레지던트만 동남아시아 학생만 갖고 교육을 하겠다. 이런 지금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간 것 같고 이제 마무리 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교육이야말로 국가 경제에 관건이 된다는 것은 모두 다 동의하는 사항이고, 이제 교육을 인적 자원 개발이라는 개념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간단하게 마무리 짓는 입장에서 인적 자원 개발과 국가 경쟁력, 그리고 삶의 질 향상, 이런 면에서 간단하게 넓은 의미로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Well, in a way, we've been talking about all of that. 사실 우리가 논의한 모든 것들은 그 모든 주제들을 다루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교육이 어떻게 하면 보다 그 경제적인 필요를 잘 충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습니다. 사실 어떤 경제적인 필요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했죠. 사회적인 필요보다. 하지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면도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육을 받아서 그저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닙니다. 하지만 물론 일은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현대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체제 면에서는 그 일 부분에서 신경을 쓰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복합적으로 복잡하게 모든 것이 변할 것이기 때문에 교육도 복합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산업화 과정을 겪었던 그런 사회들이 이제는 해외로 그런 제조 기반을 옮기는 그런 추세에 있죠. 한국의 경우에도 지금 많은 제품을 개발을 하지만 다른 곳에서 다른 나라에서 제조를 하는 그런 추세가 늘어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하는 일이 굉장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자체가 어떤 제조 기반에 있어서 제조 부문에 있어서 강자로 그대로 남아 있더라도 한국 사람들이 하는 일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교육 자체가 훨씬 더 유연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들의 스킬을 다시 한번 개발하고 평생을 살도록 그 스킬을 계속해서 적응시켜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엔지니어 중에서 MBA를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공식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비공식적인 그런 경로를 통해서 사람들은 스킬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해야 될 겁니다. 지금 그 인적 자원 개발 추진 체제에 대해서 좀 혁신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5년 전에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하면서 사실은 우리 인적자원을 좀 더 잘 개발해달라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좀 제도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사실은 계획은 많이 나왔는데 피부에 와닿는 성과는 별로 없지 않냐, 이런 평가가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 가장 큰 문제는 현재 14개 부처가 나누어서 대학을 상대로 지방정부를 상대로 다양한 인적자원 개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그 규모가 한 4조 이상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번도 제대로 평가되고 분석되어서 중복된 사업은 조정하고 또 낭비되지 않도록 그 효과성을 평가해 줘야 되는데 그 일이 할 수 있는 권한이 교육부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인적자원개발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지금 상정되어 있는데 그 법에 따르면은 제가 지금까지 의장으로 되어 있는 인적자원개발회의 그런 권한이 없이 제가 의장을 하다 보니까 14개 부처에서 장관들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오기는 국장들, 차관보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결정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래서 이것을 좀 격상을 시켜야겠다 해서 국가인적자원위원회를 격상시키고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산업계, 노동계, 인적자원의 수요자들이 함께 참여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또 정책을 집행하는 데도 참여하고 모니터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해서 이 정책이 피부로 확실히 변하도록 느끼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거를 위한 인적자원 혁신본부를 교육부에 만들어서 14개 부처의 대표들 또 수요자 대표들이 함께 참여해서 인적자원 혁신본부를 만들어서 이 일을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육은 미래를 여는 열쇠이고 미래를 위한 가장 좋은 투자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100년을 내다보는 해안을 더욱더 필요로 합니다. 오늘 대담이 100년지 대계의 나무를 심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SBS 미래 한국 리포트 특별대담 교육대회를 묻는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대담에 출연해 주신 김준표 교육부총리와 베리 맥고 이스부장께 감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